안녕하세요.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듣고 있는 애청자 중 한 명입니다. 날씨가 덥더니 어느새 가을이 와서 하늘이 너무 예쁜 요즘이죠. 하늘 보셨어요? 올려다보는 하늘과 높은 곳에서 보는 하늘은 느낌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날이 좋아 가족들과 등산을 하러 갔는데 올라가는 건 힘들었지만 정상에 서니 그 해방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살아온 지난 날들이 떠올랐어요. 누구에게나 각자만의 힘듦이 있고 사연이 있는 거지만 사람 마음 변하는 건 한순간이더군요. 물론 저도 잘했다고는 할 수 없겠죠. 사람 말은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는 거고요. 판결을 받고 싶다는 건 아니고 이미 다 지난 일인데 저같이 살아온 또 다른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같이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을 오르는 것 같았던 제 삶에 대해 이제는 말해도 되겠죠? 제 인생이 그랬어요. 늘 오르막을 오르는 것 같았죠. 그렇다고 막 힘들게 살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남 일녀 막내로 태어나 유복한 환경은 아니지만 막내 고명딸로 사랑받고 컸습니다. 나이 터울이 좀 있다 보니 오빠들도 부모님도 많이 아껴주셨고요. 잘해도 잘한다, 못해도 잘한다, 그렇게 자랐던 것 같습니다. 다른 오빠 있는 친구들 보면 엄청 싸우고 하던데 저희 집은 안 그랬답니다. 한참 클 나이라 먹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았을 오빠들은 뭐든 저부터 챙겨줬죠. 덕분에 부모님이 마음 놓고 맞벌이로 일도 다니시고 오빠들은 대학까지 다 갔었고요. 하지만 두 분 벌이로 비싼 등록금을 감당하기엔 벅찼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공부 잘하는 오빠들 등록금을 안 내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큰오빠는 법대로 진학해서 검사가 되는 목표가 있었고요. 작은 오빠는 아직 꿈은 없었지만 뭐든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 공부를 잘하는 건 저희 집에서 당연한 일이었고요. 어느 날 큰오빠가 제대를 해서 복학을 하고 둘째 오빠가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날이었어요. 엄마의 한숨이 늘어나는 걸 봤습니다. 한숨 쉬다 저랑 눈이 마주치며 웃어주시는데 제가 모를 거라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땐 이미 고등학교 진학을 어디로 할지 정할 시기라 그만큼 머리가 컸는데도 말이죠. 막내는 나이가 60을 먹어도 막내라는 말이 맞나 봅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잘하긴 했는데 조금 경쟁률이 높은 과를 지원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지는 못했고 작은 오빠는 그냥 바로 자원입대를 하려고 하더군요. 당연히 부모님이 말리셨죠. 공부도 다 때가 있는 건데 놓치면 안 되는 거라고.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사회 분위기가 남자들은 무조건 대학을 가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알아보러 다니시는 부모님 모습이 너무 밟혔어요. 어서 빨리 돈을 벌어 도움을 드리고 싶기도 했죠. 그 뒤 오빠들은 장학금을 놓치지 않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한숨이 뇌리에 박혔던 탓일까요? 저는 상고로 진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도 공부 잘하는 오빠들 덕분에 공부를 못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나름 학교에서도 상위권이라 선생님들은 당연히 제가 인문계로 진학할 거라고 찰떡같이 믿고 계셨고 아마 부모님도 다른 생각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바쁘신 엄마가 처음으로 학교에 오셔야 했는데 항상 일하시느라 운동회도 못 오시던 분이었거든요. 그게 또 선생님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으셔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머니, 공부를 잘하는데 왜 상고를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집안이 많이 어려우세요? 네? 저희 미정이가 상고를요? 네,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 건지 모르지만 요즘은 여자들도 인문계 가야 대학도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좀 설득 좀 해봐 주세요. 미정아, 상고는 왜 가려고 그래? 누가 상고 가라고 했어? 엄마, 나 공부 잘하는 거 알잖아. 오빠들 때문에 이 정도 하는 거지. 인문계는 왜 가는 건데? 대학 가려고 가는 거잖아. 난 대학 안 갈 건데 굳이 인문계 갈 필요가 없잖아.
며칠 동안 오빠들부터 아빠까지 저를 설득하려고 애썼지만 제가 한 번 고집 피우면 절대 꺾지 않는다는 걸 모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상고로 진학했고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어요. 성적도 물론 좋았고요. 덕분에 남들보다 빨리 취업 전선에 뛰어들 수 있었는데 내가 목표로 했던 은행은 근처에도 못 갔지만 말입니다. 이것은 참 세상은 인맥으로 돌아간다고 내정받은 건 저였는데 무슨 연줄이 있는 건지 학교 오는 둥 마는 둥 하는 아이가 선발됐다고 하더군요. 그때 좀 힘들었죠. 세상이 다 밉게 보이고 그래도 어쩌겠어요. 바뀌는 건 없더라는 겁니다. 저는 은행 대신 제법 큰 공장 회계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은행도 아니고 뭐 힘들게야 하겠냐고 주판만 두드리고 서류 정리만 잘하면 된다고 들었거든요. 주판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 책상은 어디 있는지 전 계산은커녕 매일매일 청소만 하다 왔어요. 선배들이 자기 빨래까지 가져다 놓은 것도 분말 없이 빨아야 했고요. 그 시절 따뜻한 물이 나오는 건물이 어디 있었나요? 호텔에서나 나왔겠지. 추운 겨울엔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면서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집안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었던 저는 손빨래가 그렇게 힘이 들었습니다. 요령이 너무 없었던 거죠. 빨래하고 들어오면 손이 얼어 타자를 칠 수가 없어 사무실 일은 더 못했고 그러다 보면 일 느리다고 구박받고 계속 그런 일상의 도돌이표였습니다. 심부름도 한 번에 시키는 법 없이 다녀오면 다른 사람이 불러서 또 시키고 뭐 그런 식이었답니다. 그러니 일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못 되었던 거죠. 요즘 같으면 바로 신고감인데 저희 때는 신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다녀야 했습니다. 좀 지나니까 이골이 나기도 하고 오기가 나서 어디 두고 봐라 하는 마음에 제일 먼저 출근해서 청소해놓고 얼어있는 손 녹여서 일하고 선배들이 일 시키기 전에 미리미리 예상해서 다 해놓고 마지막까지 정리 다 하고 퇴근하길 반복했어요. 인생의 암흑기를 말하라고 하면 딱 그때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계속되는 법은 없잖아요. 점점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류 업무도 조금씩 저에게 돌아오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전 청소보다는 공부 쪽이 체질에 맞는 사람이라 전 제자리를 찾은 사람 마냥 업무 처리를 거침없이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언제 또 청소를 빨래를 시킬까 싶어 얼른 업무를 처리해 나갔죠. 물론 배울 것도 많았지만 크게 실수하는 일 없이 빠른 속도로 처리하다 보니 선배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저에게 일을 주더라고요. 어느새 반대로 선배들이 저에게 일을 맡기기 위해 제 일을 덜어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런 제가 입소문이 난 건지 비서실로 발령이 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제가 비서실까지 가는 건 좀 눈치가 보여 처음엔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가도 되는 곳인지도 알 수 없었고 여기보다 더한 곳이라는 소문에 두려웠거든요. 선배들을 다 제치고 이제 막 20살 갓 넘은 제가 비서실이라니 말이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월급도 처우도 확연히 달랐기 때문에 서로 가려고 하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발령이 나버린 겁니다.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발령이 나서 묵묵히 책상을 정리하는데 선배들이 다가오더군요. 해코지할까봐 얼마나 놀랐는지 여자들의 시기 질투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직접 느껴본 저는 그저 무서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선배들은 진심으로 절 축하해 주셨어요. 미정아, 여기보다 더 힘들 거야. 열심히 해야 해. 우리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알았지? 그래. 그래도 너라면 잘할 거야. 힘들 땐 놀러와. 우리가 비서실 애들 욕 다 들어줄게. 밉상 같던 선배들이 격려해주고 축하해주니 눈물이 다 나더군요. 남자들만 우정이 있는 게 아니죠. 여자들 우정도 만만찮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옛말이 틀린 게 하나 없어요. 그동안의 고생은 싹 잊어버리게 되더니 통장에 착착 돈 쌓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중간중간 군대 갔다 온 오빠들 몰래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보내주고도
돈 쓸 데가 없던 저는 제법 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그쯤 되니 저도 공부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어릴 땐 돈만 벌면 된다 싶었는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필요한 자격증은 학교 다니면서 땄기 때문에 대학교 졸업장이 가지고 싶었던 거죠. 이곳도 충분히 좋은 곳이었지만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선배들의 조언도 좀 들리게 되고요. 여자도 좋은 대학 나와야 해. 좋은 대학 아니라도 대학은 나와야 해. 그래야 대접받아. 봐봐, 김대리하고 나하고 입사 동기인데 그때 월급 차이가 얼마나 났는지 알아? 살기 싫더라고. 김대리 타자도 한글 문서 작업도 못하던 놈이란 말이야. 일은 내가 더 많이 하는데. 선배의 말에 역시 대학을 다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일하면서 공부를 병행하는 건 무척 어려웠습니다. 졸업한 지도 좀 되었으니 기억나는 것도 없었고요. 그래도 직장인들을 받아주는 야간 대학이 있다는 것을 알고 등록을 하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그쯤 큰오빠는 사법고시를 패스했고 회사를 다니다가 무슨 시험 준비를 한다던 작은오빠까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집안의 경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동네 플랜카드도 제가 걸어주었습니다. 모두에게 우리 오빠들이 이만큼 잘났다고 자랑하고 싶었죠. 그걸 보며 부모님이 웃으시는 걸 보자 제 마음이 다 편해지더군요. 뭔가 다 이룬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정작 저 스스로는 이뤄놓은 게 하나 없었는데 말이죠. 그날을 계기로 전 홀가분한 기분으로 다시 직장과 공부를 병행하며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가끔 부모님 용돈 드리는 거 외엔 저는 계속 저금을 했어요. 투자 이런 것도 잘 몰라 그냥 무작정 이율 좋은 은행 찾아 적금 넣는 식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다 야간 대학에서 저처럼 뒤늦게 대학 졸업장을 따기 위해 온 남편을 만나 연애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사는 게 바빠 관심 가질 여유가 없어 해본 적 없는 연애를 나이가 제법 차서 하니 모든 게 다 설레고 마냥 좋았죠. 남편도 무슨 사정인 건지 주머니 사정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고 저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야간 대학에서 만났다는 공통점 하나만으로 충분했거든요. 저희는 날이 좋을 때는 공원 데이트, 추울 땐 따뜻한 오뎅 먹어가며 두 손 꼭 잡고 데이트를 즐겼답니다. 그러다 추우면 버스를 탔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궁상이냐 해도 그때만의 설렘이 있지 않겠어요? 이제는 하라고 해도 못하겠지만요. 그렇게 연애를 제법 오래 하다 주변에서 결혼은 언제 할 거냐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둘 다 그냥 시기가 오면 자연스레 결혼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네요. 주변 지인들이 연애는 다른 사람이랑 더 하고 결혼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냐고 말리기도 했는데 제가 다른 생각은 잘 못하더라고요. 별 남자 있나 싶고 남편이 지금 저에겐 충분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소개를 했던 날 엄마가 조심스레 불러서 물으셨어요. 너무 급하게 정하는 건 아니고 너 남자 처음 만나서 바로 결혼하는 거 엄마는 좀 별론데 너 선자리도 좀 들어오고 있어. 천천히 연애만 해보는 건 어떠니? 엄마,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을 어디서 만나겠어요? 아니, 네가 어디가 부족해서 그래. 저렇게 짱짱한 오빠가 둘이나 있는데 기죽을 일 없지. 너 회사에서도 능력 인정받고. 그때 엄마도 속물이구나. 약간 실망했어요. 또 오빠들이 잘 나가는 거지 내가 잘 나가는 게 아닌데 그걸 남편과 비교하니 화도 좀 났죠. 당장 제가 시집을 간다고 해도 저희 집 재정 상태가 좋은 건 아니라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었고요. 저도 받을 생각도 없었지만 이제 막 사회생활하기 시작한 오빠들에게 무슨 돈이 있겠어요? 또 오빠 공부 뒷바라지에 부모님이 가진 것도 뻔히 제가 다 아는데 못된 말로 엄마 속을 좀 후벼 파고 남편과의 결혼을 추진했습니다. 엄마, 나 냉장고라도 하나 사줄 수 있어? 없잖아. 그냥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반대만 하지 말아줘. 양가 집안의 양해를 구하고 혼수 예물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너무 빈손인 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시부모님 옷 한 벌씩은 해드리라고 남편에게 봉투를 주긴 했습니다. 그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건지 시부모님 얼굴이 썩 나를 반기지는 않으셨어요. 살면서 잘해드리면 되지 싶어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형편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었고 남편도 이해해주던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모았던 돈에 신랑 돈 보태서 작은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신랑이 제 말에 잘 따라주는 편이었기 때문에 월급의 70%는 적금을 넣었고 혼자 벌다 둘이서 모으기 시작하니 생각보다 돈이 빨리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고지를 코앞에 두고 저희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 일 같은 건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요. 지금을 놓치면 아이 크는 걸 못 볼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저축을 조금 미루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게 제 일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일을 그만둔 거였죠. 저희 부모님도 소소하게 일을 하고 계셨고 시부모님들도 마찬가지셨어요.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차선책이 없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생기니 저의 집에 대한 열망은 더 커졌어요. 아이가 크면 자기 방은 하나 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 더 악착같이 아끼며 어떻게 보면 궁상맞게 살았던 것도 같습니다. 저는 옷이 계절별로 2벌이면 좋겠고요. 옷을 언제 사본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였죠. 화장품은 처녀 때 쓰던 거 그대로 화장대 위에 있었습니다. 뚜껑 열 필요도 못 느끼겠더군요. 그래도 아이 얼굴엔 로션 발라주고 신랑 옷은 계절별로 사주며 오롯이 제 것만 줄여 나갔습니다. 아이가 클수록 돈이 많이 들기 시작했어요. 기저귀값만 해도 사이즈가 커지니 양은 적은데 비싸지고 분유값도 감당 안 될 지경이었어요. 남편 월급이 얼마길래 그랬냐고요? 그렇게 많이 가져오지는 못했어요. 월급이 적은 대신 칼퇴근에 힘든 일이 별로 없는 곳이었죠. 반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여튼 둘이 벌다 혼자 벌게 되고 입은 셋이 됐는데 저축은 그대로 해야 하고 남편을 조금 못 살게 굴었던 것도 같습니다. 먹는 것도 그냥 반찬 하나에 밥, 국 정도면 먹는 저와 달리 남편은 안 먹어도 한 상 차려 먹는 걸 좋아하는 편이었으니 얼마나 맵기가 불만이었을까요? 한 번씩 친정에서 반찬 좀 주면 잘 차려주지 매일 그런 밥상은 힘들었습니다. 반찬이 생겨도 며칠에 나눠서 먹고는 했으니까요. 당연히 남편도 이해해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다른 건 남들 못지않게 신경 써주고 있다고 자부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안 하던 반찬 투정도 하고 짜증을 입에 달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러던 사람이 그래서 외벌이라 힘든 거지 하고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확 변하면 눈치라도 챌 수 있었을 텐데 차츰 변하는 걸 알아채기엔 저도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너무 없었네요. 그냥 단순히 남편이 밖에서 힘든 만큼 더 아끼고 아이를 잘 키워야지 하는 생각밖에 하지 않았죠. 그러다 드디어 제일 큰 금액이 든 적금 만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미리 집을 보러 다녔어요. 집이라는 게 발품도 팔아야 같은 값이라 해도 더 좋은 집을 구한다고 동네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셨거든요. 세대, 여기 슈퍼 건너편 2층 벽돌집 알지? 거기가 지금 급매로 나왔어. 나쁜 일로 나온 게 아니라 이민을 간다고 빨리 처분해달라더라고. 생각 있으면 보러 와. 여러 군데 집을 보러 다니다가 괜찮은 집이 급매로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보러 갔더니 정말 마음에 딱 드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 집을 보는 순간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인테리어도 끝내고 이사날을 언제로 하면 될까 생각 중이었다니까요. 저녁에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집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집? 집을 꼭 지금 사야 해? 지금 부동산 분위기도 안 좋은데 더 기다렸다가 사도 괜찮지 않을까? 그럼 언제 사? 적금 만기됐고 대출 조금만 받으면 살 수 있는데 급매로 나온 거라 금방 나갈 거란 말이야.
이 가격에 그 집 못 산다고. 됐어. 집은 다음에 사. 부부 회의는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싸움 아닌 싸움을 했고 남편은 그 길로 나가더니 들어오지 않았고요. 저는 남편은 차차 설득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계약금을 걸기 위해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만기 통장에서 찾을 수 있는 돈은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처음엔 도통 알 수 없었습니다. 내 명의 통장을 누가 건드릴 수 있다는 말인지, 요즘은 신원 확인도 잘해서 본인 아니면 통장 거래도 안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사모님, 2달 전에 온라인으로 해지 신청하시고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하신 이력이 있으십니다. 모바일 OTP도 받으셨네요. 휴대폰 한번 보세요. 대체 누가 내 휴대폰에 은행 어플을 깔아 해지를 하고 이체를 했다는 건지 멍청하게 그때까지도 전 남편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라고 바보 같은 생각만 했죠. 저기 이체된 계좌주 명이 땡땡땡입니다.